KF-21 놀라운 건 현재까지 2,400회 이상 비행시험이 예정된 것 중에 절반 이상 수행했는데 아무런 사고 없이 그리고 아무런 일정의 지연 없이 완수되고 있다는 게 굉장히 놀랍고, 대한민국에서 처음 시도되는 미사일과 레이더의 통합, 특히 레이더는 우리 국산 전투기용 레이더는 처음 만든 건데 이게 잘 통합돼서 수행했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비에이션 위크 한국 특파원 김민석이라고 합니다. 에비에이션 위크는 약 120년 된 미국에 본사를 둔 한국 우주 전문 잡지로, 저는 K방산의 수출 소식이라든가 중요한 소식을 영어로 번역해서 해외에 소개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한국 국방안보 포럼이나 여러 단체에서 시민단체 활동을 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 K방산에 투자하라는 책을 이제 얼마 전에 한 권 냈습니다. 최근 K방산의 전 세계적 관심도가 상당하다고 합니다. 어떤 무기들이 관심을 받고 있고 얼마나 팔리고 있나요? 작년 2024년 수출 기준을 말씀드리면 수출액이 약 95억 달러 정도 되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보다는 약간 떨어졌지만 그래도 몇 년 전에 비해서는 거의 10배 가까이 올라가는 엄청난 수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요 수출품으로는 아무래도 이라크에 판매한 천궁2 대공 미사일 수출이 27억 달러, 그 다음에 폴란드 K2 전차, K9 자주포, 천무, 그 다음에 FA-50 경전투기 등등 16억 달러 이상, 그 다음에 루마니아의 K9 자주포, 그 다음에 페루의 K8098 장갑차 및 군함, 상륙함 등 해서 4억 7천만 달러 등이 이제 수출되었는데, 요 정도 수출 규모에 대해서는 이제 세계 10위권의 수출 규모이고, 한국이 계속 이제 20위권에서 10위권 사이에 있다가 이제 안정적으로 10위권 안에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요게 대해서 이제 한국이 방산 수출의 성장세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해외 업체들이나 이런 것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대되는 신규 수출품을 소개해 주신다면요? 저는 아무래도 얼마 전에 하나오션과 현대중공업이 함정 수출에 대한 원팀 MOU를 맺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함정을 수출할 때 둘 다 각자의 모델로 이제 경쟁하는 데서 벗어나서 상생을 하자는 건데, 요게 결국에는 이제 잠수함과 군함 수출을 각각 두 회사가 나눠서 분담하는 방향성으로 가자 라는 대략적인 방향이 있습니다. 요 MOU에서 가장 혜택을 받은 것은 아무래도 잠수함 수출인데, 폴란드나 캐나다 등의 잠수함 사업들이 있습니다. 요 사업에서 양사가 각각 분리된 모델로 이제 제안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원팀이 돼가지고 장보고 3 잠수함이라는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는 3,000톤급 잠수함, 요것들이 아주 유망한 수출품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요. 요 외에도 확정이 되지 않은 것 중에 유망한 것으로는 아무래도 지금 현재 순항하고 있는 KF-21 전투기, 그 다음에 마리노 상륙 공격 헬기, 작년 12월에 첫 비행을 했죠. 이런 항공 우주 쪽 무기 체계들도 굉장히 수출이 주목됩니다. 이 외에도 중동 지역 장갑차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중남미 쪽에 추가 수출이 예상되는 부분이 많은데요. 방산 수출에 대해서 기대되는 것들은 정말 많으나 그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신경 쓰셔야 될 것은, 방산 수출은 한 번 이야기가 나오면 최소 5년에서 길면 10년까지 아주 장기 투자랑 세이즈가 필요한 품목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요게 주목된다는 것 중에서 당장 올해 계약이 나온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것도 어쩔 수 없이 있는 거를 좀 양해 바랍니다. KF-21이 최근 좋은 평가를 받으며 많은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의 전투기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로 성능이 좋나요? 성능적으로 KF-21이 세계 최고의 전투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세계에서 제일 가성비가 좋은 전투기라고는 볼 수 있는데, 이 가성비라는 거는 결국엔 전투기는 적기랑 싸우고 적진에 들어가서 폭탄을 떨궈야 되니까 아무리 가격이 싸도 어느 정도 성능이 보장되지 않으면 임무에 투입되지 못하거나 아니면 추풍낙엽처럼 떨어집니다. 이 부분에서 KF-21은 쌍발 미디엄급 전투기, 4.5세대, 완전한 디지털 설계로 이루어진 요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요 특징을 천천히 설명드리면, 기본적으로 단발이 아니라 쌍발급 미디엄 전투기란 건 뭐냐, 지금 현재 전투기들이 대형 전투기를 치면 Su-57냐 F-22, F-15 같이 엄청 크고 비싼 전투기가 있고, 반면에 우리 FA-50이나 그리펜 같이 작고 엔진 하나짜리 엔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렴한 게 물론 인기가 많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 저렴한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나라도 환경이 많지 않아서 큰 비행기도 같이 팔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무리 싼 비행기라 해도 성능이 그 나라가 요구하는 걸 못 미치면 그거는 싼 게 아니거든요. 그 점에서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런 데서 구소련제 전투기들이 원래 전 세계 전투기 시장의 절반을 먹었는데 좀 이상한 거예요. 생각보다 이 뻥 스펙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좀 드러난 편이고, 여기다가 중국의 그 전투기 수출이 최근 몇 년, 그러니까 올해 작년에 약간 주춤했던 게 이제 그걸 틈타가지고 한국산 전투기에 대해서 관심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반면 이제 우리나라 KF-21 전투기보다 비슷한 라이벌 전투기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건데, 세미스텔스 4.5세대 전투기라는 게 우리가 이제
제품으로 치면 아주 니치 마켓을 잘 공략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시장에서 원하고 있으나 다른 사람들이 미처 만들지 않았던 이 틈새 시장을 노렸던 건데요. 물론 일각에서는 F-35가 더 좋지 않느냐, 미국제 전투기가 최고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지만 전투기 시장도 우리 자동차 시장을 고를 때처럼 아무래도 성능뿐만 아니라 가격, 그 다음에 운용 유지비까지 조합적으로 고려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KF-21이 주목받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KF-21의 라이벌 기기의 성능은 어떨까요? 일단 가장 약한 라이벌부터 이야기를 하면 슈퍼호넷이라고 있습니다. 슈퍼호넷은 미국 보잉사가 만든 해군용 전투기인데 원래 호넷이 있고 이걸 조금 더 키운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슈퍼호넷의 엔진과 KF-21 보람의 엔진이 똑같아요. F414라고 제너럴 일렉트릭이 만든 엔진인데 이 두 개를 장착하거든요. 이 두 개를 비교 그런데 엔진이 똑같으니까 성능도 비슷하겠지만 하고 생각하겠지만 아닙니다. 슈퍼호넷의 경우에는 이제 항공모함에 착륙해야 된다는 조건들이 까다롭고 이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속도가 좀 느리고 그 다음에 무장 탑재량이라든가 실질적인 행동 반경 이런 게 짧은 반면 KF-21은 훨씬 더 기민하게 만들어졌어요. 기민하다는 건 뭐냐? 엔진이 똑같은데 조금 더 가볍고 조금 더 민첩하게 날아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있고 특히 엔진이 똑같아도 생긴 게 전혀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슈퍼호넷은 디지털 설계를 적용한 전투기이긴 하지만 전투기 절반을 딱 떼어내서 원래는 1980년대 70년대 그러니까 제도판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줄을 꺼서 만든 도면을 만든 이런 전투기였고 후방 동체만 디지털 설계 그러니까 컴퓨터 CAD 작업으로 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정확한 최저값을 만들고 이런 게 적용된 반면 KF-21은 완전한 디지털 설계로 해가지고 처음부터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면 어떤 비행 성능을 가질 것인지 아니면 레이더에 얼마나 잡힐 것인지 요거를 설계에서 CAD 단계, 파일 단계에서부터 검증하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완성도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슈퍼호넷은 수출이 호주 말고는 그렇게 되지 않아가지고 우리나라 KF-21에 큰 위협은 되지 않고요. 아무래도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 이게 좀 한국의 KF-21의 가장 큰 라이벌입니다. 일단 KF-21의 유력한 수출 국가인 인도네시아에서 라팔 전투기 구매 같은 거를 좀 고려하고 있어서 인도네시아 측 자료를 종합해서 라팔과 KF-21 비교할 때 라팔의 장점은 팔렸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무기는 검증됐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한 번 쓰면 거의 50년 갑니다. 지금 F-16 전투기가 최신형 전투기라고 하지만 첫 비행한 지 50년 되고 저보다 나이가 더 많아요. 그런데 라팔 같은 경우에는 한 90년대 초반에 나온 다음에 한 10여 년 이상 팔리지 않았습니다. 2004년에 한국에서도 입찰을 했었는데 떨어졌어요. 2004년이면 벌써 20년이 됐는데 그 뒤로 300대 이상 수출이 돼가지고 굉장히 유망한 전투기가 되었고 이 팔렸다는 실적 자체가 강력하지만 물론 단점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라팔이 KF-21보다 가성비가 떨어집니다.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건 뭐냐? 라팔과 KF-21은 공통점이 많아요. 무슨 공통점이 있냐면 전투기와 전투기끼리 싸우는 에어-투-에어 미사일이라고 하는 공대공 무장 같은 것을 똑같은 유럽제 MBDI 미티어 미사일을 씁니다. 미사일을 같은 종류 쓰고 크기도 성능도 비슷한데 가격 차이가 나고 특히 운용 유지비 측면에서 라팔보다 우리가 훨씬 더 우세합니다. 다만 라팔의 경우에 아무래도 무기 판매는 성능만으로 결정되지 않은 부분이 아무래도 있습니다. 이 국가의 중대 사업이고 몇 조 원짜리 드는 거니까 이 로비비력 측면에서는 프랑스가 우리나라를 좀 앞서 나가는 게 사실이고 우리가 좀 그거를 많이 배워야 되는 것도 일정 부분 있습니다. 전투기는 세대로 구분하는데 세대 간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전투기 세대로 해서 지금 KF-22 4.5세대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전투기는 모든 군사과학 기술 중에서 가장 정밀하고 최고의 기술이 투입됩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가 하나의 새로운 전투기를 내놓을 때마다 그 이전의 전투기들은 성능이 상대적으로 엄청 떨어지거나 세대가 다른 전투기들이 전투를 했을 때 도저히 맞붙지 못하는 그러니까 초신형 전투기들이 구형 전투기를 압도하는 사태가 많이 벌어져요. 요거를 사후적으로 분석하다 보니까 지금 연구자들은 어떻게 나누고 있냐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프로펠러로 가던 전투기가 제트 엔진을 바꾸면서 최초의 제트 엔진 전투기를 1세대로 합니다. 그로부터 1세대 전투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지금 1990년대 후반에서 80년대쯤에 지금 우리 전투기는 4세대 하자. 4세대 그래서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지금 5세대, 6세대까지 나왔는데 이것은 서방과 러시아 쪽, 중국 쪽이 좀 달라서 러시아, 중국은 4세대 전투기를 3세대 전투기라 하고 5세대 전투기를 4세대 전투기라는 차이점이 있지만 핵심은 4세대 전투기가 지금 현재 주력 전투기다. 주력 전투기라는 거는 전 세계에 쓰이고 있는 거의 모든 전투기가 3세대에서 4세대고 아주 소수의 5세대 전투기가 있다. 그러면 3, 4, 5를 어떻게 구별하는가? 일단 3에서 4를 설명을 해볼게요. 3세대 전투기는 원래 레이더를 처음으로 갖추고 있는 건 아니지만 레이더랑 미사일을 처음으로 조합해봤어요. 월남전 때 썼던 우리 F 팬텀이라든가 F5 전투기, 미그 21
이런 전투기가 있는데 레이더라는 장비가 그때만 해도 진공관을 썼거든요. 그리고 반도체 기술이 매우 부족했어요. 그리고 레이더로 포착해서 미사일을 쏴가지고 맞추는 기능, 요거 자체가 굉장히 처음 시도된 기능이고 실패가 많았거든요. 월남전 때 그 최첨단 그때 당시에는 3세대 전투기인 F4가 이제 미사일을 발사해서 명중률이 뭐 20%가 안 된다 이럴 때도 있었는데, 그래서 처음 미사일과 레이더의 조합을 도입했지만 이게 한계가 많았던 것, 요거를 3세대 전투기라고 하고, 월남전 이후 나온 4세대 전투기, 지금 F-15나 F-16 요런 것들이 이제 4세대라고 하는데, 4세대라고 하는 거는 이 레이더와 미사일과의 통합, 레이더의 성능도 좋아지고 미사일 성능도 좋아졌지만 요 두 개 연동하고 있는 이제 네트워크 기술도 많이 향상됐어요. 컴퓨터 기술이 향상돼 가지고 정확하게 신호를 분석하거나, 옛날 전투기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 옛날에 탑건이나 이런 옛날 영화들을 보면 미사일을 피하기 위해서 땅 밑으로 가고 있으면 미사일이 막 집안대로 날아가거나 이런 게 있는데, 요런 것들을 해결해 가지고 룩다운, 룩업, 그래서 내 눈에서 내 시선에 보이는 전투기가 아니라 위아래에 있는 전투기를 공격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요거를 해결한 최초의 전투기 세계가 4세대 전투기고, 요 기술을 이용해서 미국의 4세대 전투기들은 러시아의 그 구소련의 3세대 전투기들을 일방적으로 이기는 전투,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여기서 5세대로 들어가니까 여기에 스텔스라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스텔스는 많이 들어보셔가지고 간단하게 말하자면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잡히지 않는 건 아니고, 내가 원래 정상적인 레이더라면 100km 밖에서 보여야 될 걸 10km, 15km 밖에서 보여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적기를 100km 밖에서 탐지할 수 있지만 적기는 10km까지 접근해야지 나를 탐지할 수 있으니까, 적기는 어디서 무슨 미사일이 날아오지 못하는 상태로 일방적으로 맞아야 되는 이런 기능을 가진 게 스텔스 기능입니다. 5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 스텔스 기능에다가 슈퍼크루즈라고 해가지고 전투기의 최고 속도는 마하 2, 마하 1.8, 시속으로 치면 2,500에서 3,000km 가까이 되는데, 이거를 계속 낼 수가 없어요. 1시간 비행할 때 한 1, 2분 정도만 낼 수 있는 게 기존 4세대 전투기였는데, 시속 1,500km 이상의 아주 빠른 속도를 꾸준히 낼 수 있는 기능이 일부 5세대 전투기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그럼 4세대랑 5세대가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4.5세대인 KF-21은 뭐냐? 5세대의 특징과 4세대의 특징을 섞었습니다. 무슨 특징을 섞었냐면, 5세대의 특징이 이제 센서 퓨전이라든가 아니면 발전된 레이더, 그다음 통합된 전자장비, 이런 것들의 특징을 그대로 받아온 반면에 4세대랑 5세대의 스텔스 성능이 중간쯤이에요. 중간쯤이라는 것은 뭐냐? 4세대 전투기보다는 좀 더 멀리서 탐지될 확률이 낮지만, 그래도 5세대 전투기보다는 좀 더 이제 멀리서 이제 적을 탐지한다. 그러니까 탐지 거리가 아무래도 5세대랑 4세대 중간쯤에 있습니다. 레이더 탐지 거리가. 여기에 지금 6세대 전투기가 조금씩 눈을 보이고 있는데, 6세대 전투기 지금 나오는 거 보면 그냥 다 가오리처럼 생겼습니다. 이 종이접기로 만든 비행기 같이 생겨서 이게 왜 이렇게 생겼나 한데, 스텔스 성능을 너무 극단적으로 추구하다 보니까 앞에 돌기들을 모두 없앴어요. 돌기를 없애니까 꼬리 날개 같은 것도 없고 동체도 안 보이고 삼각형 모양만 보이는 거예요. 대신에 어느 방향에서 레이더 팔을 쏴도 잘 잡히지 않는 데다가, 기본적으로 중국의 6세대 전투기나 미국의 6세대 전투기가 둘 다 초장거리 작전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투기 같은 경우에 한반도 내의 작전을 상정하고 있는 반면에 뭐 태평양 상공에서 막 몇천 킬로를 비행한 이런 것들이 있고, 무장도 그래서 지금 현재 200km에서 300km 되는 최대 이제 사거리를 500km 막 이런 밖에서도 적을 공격할 수 있는 이런 것, 그 다음에 AI와의 결합, 이런 것들이 연구되고 있으나, 아직은 6세대 전투기는 이제 출연만 했고 실제로 전장에서 이제 활약을 하려면 20년 정도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이번에 K방산에 투자하라라는 신간을 내셨습니다. K방산에 투자하는 것에 확신을 가지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K방산에 대해서 저는 이제 지금 현재 K방산주와 방산주가 잘 나가기 전에도 이제 방산 전문 기자로서 이제 취재를 했을 때 상대적인 평가를 많이 받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유럽의 방위 사업들이 많이 쇠퇴하는 것을 관찰하게 되었고, 유럽들은 우리가 원래 미국과 유럽의 기술을 받아가지고 국산화를 해가지고 이제 우리 국산 무기를 만들었는데, 어느 순간 우리가 좀 앞서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겠구나, 이런 것들이 생긴 점이 첫 번째. 두 번째로 이제 타이밍이 문제인데, K방산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왔을 때 이미 유럽의 방위 사업체들은 생산력을 크게 줄이고 R&D 투자에만 열심히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전쟁은 미래에 날 것이기 때문에 미래의 무기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이런 R&D를 많이 받고 정부한테 생산 능력 이런 것들은 줄여 나가거나 외주를 하는 추세였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죠. 지금 급하게 필요한 무기들을 원하는 국가들이 너무 많아졌는데, 유럽의 방산업체, 심지어 미국의 방산업체조차 생산력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생산 라인이 닫힌 무기들이 많아요. 이러니까 아무래도 한국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K방산에 대해서 외국 사람들이 저한테 먼저 물어봤게 됐습니다.
이 외에도 책을 쓰게 된 계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방위 사업이 비공식적이고 비밀스러운 부분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그 공시사항 같은 거 보셨으면 마음에 안 들어 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계약을 했어. 근데 어디랑 계약했는지 안 밝혀줘. 정보의 불확실성 이런 것들 때문에 좀 고민을 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런 것들을 써야겠다고 생각하던 차에 이제 부모님도 이제 저희 부모님이나 이제 가장 친척분들도 원래 밀리터리에 전혀 관심이 없으셨는데 유튜브 컨텐츠라든가 이런 거에 그 K 방산이 많이 나오니까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너무 잘못된 정보들이라든가 아니면 너무 과장된 정보 혹은 너무 한국 방산에 깎아내리는 이 양쪽의 그좀 불균형 정보들이 있어서 이걸 좀 해결해 보고자 K 방산에 투자라는 책을 일반인 시선에서 우리 K 방산 산업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게 만들어서 이제 내놓게 되었습니다. K방산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게 된 계기가 언제부터, 무엇 때문일까요? 무기로 치면 몇 가지 타임라인이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주목할 거는 이제 T-50 훈련기 사업인데 T-50 훈련기가 IMF 끝나고 나서 나오는데 이것이 미국과 한국의 공동개발 형식으로 나온 초음속 훈련기거든요. 그때 당시만 해도 한국의 항공사업에 대해서 해외에서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다는 건 문자 그대로 여기 만들 수 있을 리가 없다 뭐 거의 이런 수준이었는데 IMF를 맡게 된 시점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삼성항공이라든가 지금 한국항공운주산업 그다음에 록히드 마틴과의 협업을 통해 가지고 초음속 비행기 그러니까 음속을 도입하기 위해서 특수한 재질이라든가 설계가 들어가야 되는 거를 단시간에 만드는 이게 엄청난 이제 해외에선 충격을 받아들여졌고 특히 이것뿐만 아니라 K9 자주포 요것도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무슨 포인트가 있냐면 연평도 포격전이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때 해외에서 굉장히 충격받거나 감동받은 사진이 있었어요. 뭐냐면 연평도 포격작전에 그 포격전 때 우리 해병대의 K9 자주포 대대가 대형 사격을 했는데 그때 막 참호가 불타고 포상에서 막 터지고 이랬는데 K9 자주포가 작동을 하고 적을 쏘는 장면들이 그때 당시 사진이 찍히고 이제 보도가 된 거예요. 요게 해외에서 엄청난 영향을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하나 에어로 그러니까 K9 자주포의 제작사에서는 이제 세이즈를 하거나 이런 부서 중에 해병대 출신, 해병대 포병 출신 이런 예비역분들이 계신데요. 해외에 나가가지고 이 자주포가 이제 북한과의 실전에서 그런 상황에서도 또 명확하게 작동을 하고 정상적으로 되겠다. 요게 이제 꽂혀가지고 감동을 받는 바이어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요게 이제 K9 자주포의 출현과 활약이 이제 두 번째 활약.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몇 번 말했지만 KF-21 세계에서 제일 가성비 좋은 4.5세대 전투기의 고 출현과 함께 가장 최근에 또 주목받게 된 이벤트는 뭐가 있냐면 호주의 레드백 장갑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장갑차 사업 요게 승리한 게 아주 중요했습니다. 지상 장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수출을 많이 하고 연구 개발도 많이 했지만 사실 지상 장비 최강자는 독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독일의 지상 장비를 여러 가지 이제 입찰에서 막 도전했다가 실패를 했는데 처음으로 성공한 게 호주 장갑차 사업이었어요. 그때 이제 독일을 꺾을 수 있는 지상 장비 기술력이 하나랑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구나. 요게 이제 해외에서는 굉장히 이슈가 되었습니다. 요 세 가지 사건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 K 방산이 언제부터 주목됐는지 설명할 수 있는데 물론 요거 말고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리가 그때 당시에 생산갑 수출해서 2022년이나 폴란드 수출했을 때 납기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은 양을 단시간에 주문해 줄 수 있는가 그 다음에 그 상대방의 방위 사업을 얼마나 발전시킬 수 있는 절충 교육을 해주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미 소문이 쫙 퍼졌기 때문에 지금 우리 K방산의 위상이 매우 높아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KF-21의 개발, 양산 상황, 지금까지의 성과를 전해주신다면요? KF-21 같은 비행기는 사실 만드는 것보다 만들고 테스트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이제 처음 만든 비행기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지 모르고 실제로 날려보면 추락 사고를 하거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KF-21 놀라운 건 현재까지 2,400회 이상 비행시험이 예정된 것 중에 절반 이상을 수행했는데 그 절반 이상의 비행시험이 아무런 사고 없이 그리고 아무런 일정의 증가나 지연 없이 이렇게 완수되고 있다는 게 굉장히 놀랍고 사실 항공우주 산업에서 이렇게 준수한 비행기가 없다고 할 정도로 대한민국의 일정 준수 능력, 그 다음에 프로젝트 매니징 능력이 증명받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KF-21이 세계 최고의 성능의 전투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일정 준수와 정확하게 안전하게 시험 평가를 진행했다는 것 자체가 프로젝트가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리고 이 비행기는 신뢰성이 있다. 이런 믿음을 줄 수 있거든요. 이런 믿음을 주는 관점에서 지금까지 KF-21의 개발과 양산 진행 상황은 아주 놀라운 수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지금 2026년까지 블록 1이라고 하는 기본형 개발이 완료될 건데 그것도 정부가 좀 지원만 해주면 아마 일정을 땡길 수도 있다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아주 이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KF-21용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의 실사격이 성공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자랑스러운 부분도 있고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앞서 일부에서
각 세대 전투기 구분을 할 때 3세대 전투기와 4세대 전투기가 다른 거는 레이더랑 미사일이 잘 통합되어서 멀리서 적을 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요런 걸 통합하는 게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거라는데, 대한민국에서 이게 처음 시도되는 미사일과 이제 레이더의 통합, 특히 레이더는 우리 국산 하나 시스템에서 만든 레이더고 전투기용 레이더는 처음 만든 건데, 이게 잘 통합돼서 수행했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기존의 유럽에서 4세대 전투기들을 1990년대 만들었을 때 여기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고, 특히 남이 나라 미사일을 합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아쉬운 분도 있지만 고객들은 항상 한 가지 무기만 원하지 않아요. 특정 나라에 따라서 나는 이 미사일을 가지고 싶어, 난 이 미사일 통합하고 싶어, 요런 좀 까다로운 고객들이 있을 때 우리는 요런 것도 잘 통합하고 국산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원하는 대로 잘 통합해 주겠습니다, 요런 체계 통합 실력을 증명했다는 게서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또 미티어 미사일 자체가 고성능 미사일입니다. 덕티드 로켓이라 해가지고 일반적인 로켓과 달리 산화제가 없어요. 공기 중에서 산소열을 뽑아내서 이제 고체 연료랑 섞어서 하는데, 산소통이 없으니까 연료량이 많아지고 더 오래 날 수 있어요. 최대 3배 정도로 하는데, 그래서 일반적인 구형 암람, 그러니까 같은 크기의 중거리 공대공 미국제 미사일에 비해서 거의 사거리가 3배 정도, 200km까지 노릴 수 있는 아주 장거리 미사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투기가 KF-21이 미티어를 탑재하면 북한이라든가 중국의 그 동급 전투기랑 싸울 때 더 멀리서 안전하게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다만 이게 단점이 있습니다. 성능이 좋은 만큼 너무 비싸요. 우리나라 공군도 함부로 많이 살 수가 없어집니다. 거의 한 40억 원 넘을 수도 있나? 그 정도 되는 건데, 미사일이 한 번 쓰면 버리는 거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좀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아쉬운 게 조금 더 저렴한 미사일을 통합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원래는 미국의 레이션 RTX사가 만드는 암람 미사일을 우리가 이제 KF-21 보람에 통합하고자 했으나 미국과의 협의가 잘 진행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도 좀 그런데,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개선책으로 생각한 것은 국산 미사일입니다. 국산 미티어, 국산 AIM-2000이라고 하는 미사일들 두 종이 개발 중인데, 이 미사일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 기술이 이미 연구되고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장기적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나, 국방부나 이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조금 더 투자랑 관심을 보여주면 아마 국산 미사일과 국산 전투기로 조합된 이 조합이 더 강력한 수출 상품으로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조금 해봅니다. 한국에서 KF-21에 대한 평가가 매우 좋습니다. 해외에서는 KF-21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국내에서는 물론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좋아하시겠지만 한 가지 우려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 문제로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원래 블록 1 40대, 블록 2 80대를 구매하는 계획을 40대를 한 번에 사지 말고 나눠서 사자 해서 작년에 20대 계약을 하고 올해 분계약 20대를 해야 되는데, 요거에 대해서 아직 이제 명확하게 확정이 안 나와서 그 리스크가 해소되어야지 정상적으로 양산이 가고, 요걸 하지 않으면 아무래도 양산이 지연되거나 하면 가격이 올라가고 해외 수출 시기도 더 늘어져요. 요것 때문에 간곡하게 이제 정부 당국한테 이게 2차 계약 나머지 20대가 좀 진행되고자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해외에서도 비슷한 내용이에요. 매우 긍정적인 거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건 다 사실이지만, 지금 당장 KF-21을 계약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진 못해요. 물어보지 못한 이유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개발 도중에 있는 전투기나 무기를 수출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전투기 부품이 몇십만 개 이상이 되고 그 프로젝트 코드가 몇백만 줄 이상인데, 이게 아주 복잡게 그 정점에 다 달아있는 그런 무기체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정성이 중요하고, 이걸 위해서는 한국 공군이 먼저 사서 이게 쓸만하고 이게 검증됐다 이렇게 한 다음에 수출이 되는데, 만약에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먼저 사는 나라가 있으면 우리나라는 정말 대단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해줘야 되지만 이게 좀 쉽지 않죠. 그리고 이제 인도네시아가 원래 이런 역할을 하기로 했었는데 올해 좀 그런 게 좀 해결된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KF-21 공동개발 내용이 마무리된다라는 게 기대를 하고 있지만, 이것도 사실 불확정하고 몇 년째 지연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정도 준수를 잘했고 생산 능력도 있고 이 성능도 가성비도 괜찮지만 실용화 될 때까지 조금 기다릴게, 이런 고객들이 있는 게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 당장 KF-21이 수출되는 것은 명확하게 말씀 못 드리지만, 이 KF-21 블록 1이 완성될 때는 그래도 이제 명확하게 수출 상담이 되고 이제 수출 진행이 될 것이다. 하지만 수출이 되지 않더라도 이게 비행기나 전투기, 무기 수출 같은 경우에 제가 앞서 말했듯이 일희일비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KF-21의 가장 큰
최근 라이벌이라고 하는 라팔 전투기, 이게 밀리터리 매니아 사이에서 이 놀림감이 있었습니다. 라팔아 팔렸니? 아니요. 이 삼행시가 있어요. 앞으로 해도 뒤로 해도 라팔이 팔리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라팔이 공개되고 난 다음에 10년 동안 거의 팔리지 않았는데 한 번 팔리고 나니까 300대 이상 대규모 수출돼서 프랑스의 최고 방산 수출 상품이 되었거든요. 물론 KF-21이 10년 동안 팔리지 않으리란 말은 아닌데 너무 조급하게 당장 뭘 팔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 우리가 이렇게 좋은 제품을 내놨으니까 우리가 건실하게 해놓으면 몇십 년 동안 팔 수 있는 아이템을 확보했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해 주시면 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KF-21이 다만 이제 기대가 될 만한 것은 KF-21을 비판하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그런 분들이 뭐라고 하면 야 KF-21은 블록 1이랑 2가 있는데 블록 1은 공중전, 그러니까 상대의 공중 비행기만 공격하는 이런 기능만 갖추고 있고 블록 2가 돼서야지 지상 공격을 하지 않느냐, 이런 비판도 있는데 이게 간격이 블록 1과 블록 2의 간격이 2년밖에 되지 않고 지상 공격 능력이 엄청 어려운 게 아닌데 개발 예산과 일정, 그러니까 비행 시험이 중요하거든요. 폭탄을 떨어뜨리고 미사일을 떨어뜨리고, 그리고 우리가 장착해야 될 미사일 LIG 넥소에 만든 철룡이라는 공대지 미사일이 있습니다. 요 개발 일정과 겹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지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닌데 요건 좀 과장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4.5세대 세미 스텔스기라 해가지고 5세대보다는 스텔스 능력이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이거를 카이가 모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KF-21EX라고 하는 5세대 업그레이드 버전, 그러니까 스텔스 성능을 강화하고 유무인 복합 기능을 넣은 차세대 KF-21도 지금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희망적이지만 이게 단기적으로 뭔가 악재가 나온다 해가지고 쉽게 그 벌써 망했다 이렇게 호들갑을 할 것이 아니라 좀 장기적 20년이 걸리는 미사일과 전투기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좀 넓게 보셨으면 합니다. 전투기 엔진 개발이 상당히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향후 엔진도 국산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시나요? 가능하고 지금 현재 계획이 진행 중입니다. 다만 이제 국민들의 관심이라든가 앞으로 시장 상황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짧게 요약드릴 수 있는데요. 먼저 엔진 국산화 보면 엔진 국산화를 30년 동안 도전했다가 실패한 나라가 있습니다. 인도인데 인도는 LCA 테자스 전투기라는 전투기에 국산 엔진을 달기 위해서 거의 30년 동안 투자를 했으나 사실상 실패하고 현재 이제 프랑스에서 이제 기술을 받아가지고 엔진을 만들 건데 요 같은 경우에는 국책 사업으로 진행되기보다는 일반 연구소가 그 꾸준히 진행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프로젝트 관리라든가 정확하게 필요한 기술 개발 이런 게 필요했어요. 또한 인도랑 한국이 달랐던 점은 기초 기술, 소재 기술이라든가 제조 기술의 차이가 컸기 때문에 우리나라 인도가 30년 걸렸는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나라가 30년 걸릴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건 좀 무리가 있고, 다만 이제 인도의 실패 사례를 좀 봐가지고 우리가 잘 프로젝트를 진행하도록 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세부적인 건 있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일본이 지금 국산 엔진이 없다고 누가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100% 잘못된 말이고, 지금 현재 해상 초계기에 일본 국산 엔진이 쓰이고 있어요. 이 엔진이 원래 전투기에도 쓰일 엔진이었는데 심신이라 해가지고 일본 국산 엔진을 시험하기 위해서 테스트 기체를 만들고 테스트도 다 끝냈는데 정부의 승인과 양산 투자를 못 받고 시험기나 이제 발전된 프로젝트를, 그러니까 우리나라 KF-20처럼 양산 승인이 안 돼가지고 그냥 테스트만 하고 끝냈어요. 지금은 GCAP라고 하는 일본과 이탈리아, 영국 이 나라가 만드는 차세대 전투기에 자기 엔진 부품을 넣고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엔진 기술이 매우 세계적이고 특히 세라믹이라든가 그런 그 내열 소재에 관련된 제트 엔진에 열이 많으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열을 견디느냐에 따라서 엔진 출력이 달라져서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수요일 부족이나 이런 그 정책 결정을 실패로 기술은 다 갖추고 있는데 양산이 안 된 거죠. 이런 거에 우리가 좀 보고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항상 신경 써야 되는 중국이 있는데, 의외로 중국의 그 전투기 엔진 기술은 미국의 지원 때문에 가능했어요. 1970년대 후반부터 이제 미국과 중국이 러시아 견제를 위해서 가까워지니까 여러 가지 기술을 줬는데, 보잉 737이라고 이번에 국내선을 타시다 보면 자주 타는 여객기가 있어요. 그 여객기 엔진을 코어라고 하는 거는 제트 엔진이라는 게 팬이 여러 종류 있는데 그 팬의 핵심 부품을 이런 게 기술을 이제 중국에 넘겨줬고, 이 핵심 부품이 사실은 여객기에 쓰일 뿐만 아니라 비연비 폭격기라고 해가지고 한국에서는 중국의 백조라고 불리는 폭격기가 있어요. 사실은 까만색입니다. 아무튼 요게 군용기 엔진을 쓸 수 있는 기술을 미국이 주어서 요거를 여러 가지 이제 뜯어고치다 보니까 WS-10이라고 하는 전투기 엔진을 만들었으나 만들고 나서 20년간 안정화에 굉장히 고생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복제 생산을
해가지고 기초 기술 없는 상태에서 만들다 보니까 엔진 수명이라든가 성능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고, 처음에는 미국제 기술을 얻어가지고 좀 역살기를 하다가 미국과의 그 기술 협력이 꺾이니까 러시아에서 AL36 세턴 설계국에서 만드는 엔진을 들여와가지고 요걸 조합을 하는데, 프랑켄슈타인 같이 조합을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제트 엔진이라는 게 어디서 뭘 떼가 조립해서 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20년이 지난 상태에서는 다 안정화가 되고 최신형 엔진 WS15 엔진들이 나오는데, 중국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돈만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기초 기술을 쌓아가면서 해야지 완성이 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만들어 놓고 안정화하는데 20년이 걸릴 수 있다. 이것만 잘 조심하면 대한민국이 국산 엔진 개발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미사일 엔진부터 시작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현무3, 해성 요런 미사일인데 제트 엔진에 대한 비행기 미사일이 있어. 요런 것들 순항 미사일이라고 하는데, 하나에어로가 이 순항 미사일 엔진에 대해서 지금 20년 이상 생산을 해왔고 있고, 그 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항공기에 단 엔진이 아니지만 가스터빈이라고 있어요. 발전소에서 돌리는 엔진이 있는데, 그거에 이제 국산화 성공해서 독자 모델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요거를 그대로 항공기에 달 수는 없어요. 너무 크니까. 요거 다만 요 기술을 그대로 축소해 가지고 항공기에 달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두산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 하나에어로와 두산이 각각 따로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방과학 기술연구소를 주관으로 둘이 힘을 합쳐가지고 만드는 계획이 지금 국산 엔진 계획이고, 요 두 회사의 각각 장점들이 많아요. 뭐 항공기 엔진을 많이 만드는 한화, 그 다음에 소재라든가 아니면 시험 설비가 많은 그 두산, 요들의 장점이 잘 시너지를 합쳐지면 잘 될 수 있으나, 여기서 또 한 가지 열쇠가 있어요. 제가 지금 KF21 일부에서 이야기를 했을 때 쌍발 전투기라는 걸 강조했잖아요. 전투기 테스트, 엔진 테스트 할 때 굉장히 어려운 게 뭐냐면, 돈이 많이 들고 하는 게, 새로 만든 엔진을 그냥 달아버리고 사람 밑에서 날리면 추락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엔진이 여러 개를 단 수송기 같은 데다가 4개 달린 수송기면 하나를 떼가지고 거기다가 신형 엔진을 달고 하늘에서 잘 날아가는 테스트를 해요. 중국이 이 방식으로 했는데, 한국은 천만다행히도 KF21을 쌍발 엔진을 선택해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기존에 지금 수입하고 있는 엔진을 한쪽에 달고 국산 엔진 만들어서 완성이 되면 그걸 하나에 달아서 비행시키면 그걸로 이제 테스트를 하면 돼서 비행 테스트에 대한 비용과 시간이 굉장히 줄어들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KF21을 단발 엔진으로 샀으면 아마 이제 수송기를 개조하거나 이런 그 비용이 굉장히 많이 늘어졌을 건데, 이런 것들이 좀 우리나라 환경은 좋아요. 약 3조 5천억 원 이상 예산으로 10년 정도 예산을 가능하면 KF21용 엔진이 개발이 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어요. 무슨 아쉬운 점이 있냐면, 지금 현재 정부랑 이제 방위사업청 국방부에서는 대형 제트 엔진, 전투기용 제트 엔진, 이게 기술 수준이 가장 높고 비싼 거라서 국산화가 필요한 건 맞는데, 제일 비싼 건 뭐냐? 수요가 제일 작거든요. 근데 이제 뒤에서 한번 설명할 게 있지만, 지금 드론 시대가 오고 있고, 초소형 드론이라든가 소형 드론도 이제 제트기 엔진을 달게 되는 시대가 곧 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다니는 거는, 이런 무인기 용 엔진은 또 제트 엔진으로 바뀌고, 요런 소형 엔진에 투자를 하면 엔진 생산 수량은 훨씬 더 많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좀 더 시장을 개척하는, 큰 엔진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먼저 러시아, 미국, 중국, 일본들이 먼저 선점을 했는데, 요 시장은 아직 개방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게 진출하면 좋겠다라고 지금 업계 관계자분들한테 많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한국 방산에서 KF21 보라매와 같은 전투기를 개발할 수 있었던 역량이 어디서 나올 수 있었다고 보시나요? 크게 세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T-50 훈련기를 개발했을 때 전 세계 사람들이 매우 놀랐다고 했는데, 이 비결에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엔지니어들의 우수한 실력이 있었고, 두 번째로 한미동맹 굳건한 믿음이 있었는데, T-50 훈련기를 미국과 공동 개발할 때 원래는 이제 영국이라든가 다른 나라랑 공동 개발을 하려다가 결국에는 우리가 KF-16 전투기를 미국 로키드 마틴사에서 구매하고, 그 대가로 훈련기 설계 기술을 로키드 마틴사한테서 이전받았어요. 이 미국과 한국의 팀워크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기술 발전 속도가 빨랐고, 이 기반으로 해서 지금 KF-21을 설계 파트너로 로키드 마틴이 아직도 참여하고 있는데, 이 팀워크가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 우리나라 산업이 잘했던 것이, 특정 산업이 잘 못 나가거나 아니면 특정 산업이 잘 나갔을 때 이 인력 이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수행을 했습니다. 한때 조선산, 지금은 괜찮지만 조선산업이 굉장히 위기였을 때 삼천포나 이제 옥포에 있는 그 조선 엔지니어 분들이 비행기 설계를 하려고 KF-22 설계를 하러 많이 이직을 하셨어요. 요거를 정부가 또 지원을 해줬고요. 배를 설계하는 것과 이제 비행기 설계하는 건 전혀 다르지만, 복잡한 시스템의 제품들을 연결하고 이런 데서 노하우가 있었기 때문에 인력 전환이나 이런 게 스무스하게 된 게 대한민국 강점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좀 많이 도움이 됐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사업 타당성이나 경제성 평가가 이게 장점이나 단점인데,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정부 예산 따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힘듭니다. 이게 돼? 얼마나 돼?
요 예산이 맞아? 몇 년 안에 돼? 사업 중간중간에 계획서 세우고. 요게 비효율적인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업을 진행하는 것보다 정부의 요구에 만족하거나 이 보고서를 만드는데 시간이 더 많이 걸려가지고 발전해져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장점이 뭐냐면 정확하게 예산과 리스크를 줄여가지고 계획을 세울 수 있다. 타이트하게. 개인적으로 KF21이 사실 2002년부터 새로 나온 개념이고 개발에 나선 건 2015년쯤 돼서 가능한데 그 10년 넘는 기간 동안 제가 이제 기사를 쓰거나 아니면 했던 게 뭐냐면 KF21이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걸 사업을 할 것인가 말할 것인가 논란이 굉장히 많았어요. 사업 타당성 연구라 해가지고 우리 GTX 뭐 철도를 할 때도 야 이게 경제성인가 평가하는 것처럼 무기도 똑같거든요. 이런 걸 6번 이상 해가지고 그동안에 사실 좀 많이 업체들이 어려움이 있었지만 타당성 연구가 왜 통과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기초기술을 연구하고 이런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전화위복으로 돼서 지금 KF21의 원활한 개발이 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KF21의 개발 성공이 우리 항공산업 측면에서 어떠한 의미일까요? 전투기는 탱크보다 작은 사람이 들어가요. 탱크는 3명에서 4명이 들어가는데 전투기는 1명에서 2명이 타고 그런데 복잡한 거는 수백 명이 타는 군함보다 복잡해요. 무슨 말이냐면 레이더랑 미사일이 연동되고 추진 체계랑 조종기가 연동되고 복잡한 전자전 시스템과 컴퓨터 시스템이 들어가는데 배는 엄청 큰 크기에 사람도 수백 명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 통합이나 이런 인티그레이션 수준이 낮은데 전투기는 한 명이 조종하고 레이더도 보고 미사일도 쏘고 엔진도 출력도 조절하고 이런 거예요. 이런 복잡성의 끝판왕을 우리가 만들었고 완성을 했다. 그리고 그게 플랫폼이 있다.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무기 체계로서 복잡하고 기술적으로 어려운 것을 확보했다는 것은 우리가 거의 방산 5대 선진국으로 진입했다고 해도 기술상으로는 과언이 아니고 물론 우리나라보다 지금 방산 기술력이 우수한 국가들이 있어요. 뭐 독일이나 이탈리아, 영국, 이스라엘 이런 나라들은 우리보다 방산 수출도 지금 잘하고 방산 기술상으로 우리보다 앞서 나간 부분이 있는데 이 국가들의 단점은 독자적인 전투기 플랫폼이 없어요. 국제 공동 개발을 해서 다른 나라들이랑 일감을 쉐어해가지고 우리나라는 비행기에 A 부품, B 부품 만들 수 있는데 C 부품 못 만들어. 전체적인 기술력은 높아도 이런 현상들이 있거나 아니면 우리나라는 독자 플랫폼이 없어서 외국산 전투기에 계속 붙여 다니거나 외국산 전투기를 만든 회사한테 우리 미사일 다른 나라가 옵소를 해야 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극복을 할 수 있다. 이 극복할 수 있는 국가는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정도밖에 없었는데 우리가 이게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게 굉장히 이야기할 수 있고 앞서 말한 대로 지금 탱크보다 사람이 작게 들어가는데 군함보다 더 복잡하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방산 토탈 솔루션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가장 어렵고 가장 고도의 기술인 전투기를 개발할 수 있으니까 나머지 무기를 우리가 다 개발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폴란드에 수출하거나 수출된 거 보면 지상 장비 전술 차량 그 자동차부터 시작해가지고 전차 그다음에 자주포 다연장 로켓포 하늘에는 경전투기 그다음에 배에는 잠수함 그러니까 육해공군의 거의 모든 무기 체계를 다 모든 것을 다 제공할 수 있고 수출이 가능한 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무원 사회나 시스템들이 발전돼서 내가 각자 군대가 필요한 거에 따로따로 사지만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는 아니면 특히 중동국가 같은 경우에는 토탈 패키지 이런 거 굉장히 선호합니다. 왜냐? 결정권자들이 모든 것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에 국방력을 강화시키고 싶어요. 그냥 우리가 그냥 마음 편하게 다 맡기고 싶어요. 이런 모든 것을 다 용역을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한국이 이게 가능한 거죠. 우리는 육해공군의 모든 장비를 다 줄 수 있습니다. 소총부터 해가지고 전투기까지 다 갖추고 있습니다. 이게 완성하고 활용 정점이 KF21이라 할 수 있습니다. KF21 수출 대상국으로 어떤 나라들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 말씀드릴 거는 우여곡절도 있지만 역시 동남아 국가들이 수출이 가장 유력하고요. 수출이 가장 유력한 나라들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이 있습니다. 이들 나라들은 T-50과 FA-50 경전투기를 운영해서 만족해 있는 나라고 이 FA-50과 KF-21을 결합해서 하이로우 믹스 전력에 건설하는 데 관심이 있어요. 하이로우 믹스 전력은 뭐냐면 전투기가 워낙 비싸고 복잡하니까 작고 가벼운 경전투기랑 비싼 전투기를 섞어서 획득을 하는 게 중요해요. 한 종류로 통일을 하는 경우가 잘 없어요. 이 관점에서 같은 회사의 전투기를 로우급과 미드급으로 같이 하이급 이런 거 해가지고 섞어서 할 때 좀 운영이 효율이 높아지고 우리 나라를 지킬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여기서 인도네시아가 원래 우리나라의 그 KF-21을 공동 생산하기로 했는데 지금 계속 계약이 늦어지고 있지만 아무래도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라팔 전투기를 사고 싶어도 라팔 전투기에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인도네시아는 항공산업을 키우고 싶어 하고 하는데 라팔 전투기를 사면 우리나라 기술 이전이라든가 현지 생산 이런 거에 대한 항공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 정책적인 관점에서 KF-21에 대한 도입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이제 남중국해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는 입장에서 가장 적절한 전력 증강 방법이 도입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중동인데, 그러니까 2년 전부터 이제 사우디가 KF-21에 관심을 가진다 뭐 이런 보도도 있었으나 이게 카이가 공식적으로 확인을 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방산 수출의 중동 국가들은 수출 협의도 공개를 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나라들이 방산 수출을 하는 게 직접적으로 찝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T50에 관심을 가졌던 기존 국가들, 뭐 UAE, 이집트라든가 이런 데도 KF-21이 같이 관심을 가지고 팔릴 수 있다. 그다음에 중국 전투기 업체들의 경쟁이 중동에선 치열합니다. 왜냐하면 중동 국가들은 무조건 친미국가만 있는 게 아니라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저울질을 하기 위해서 중국제 전투기도 살까 뭐 이렇게 하는 국가들이 있는데, 이 관점에서 한국은 정치적으로 부담이 없이 선택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것이고, 특히 러시아제 전투기가 중동 무기 시장에서 거의 퇴출되는 분위기라 가지고 이게 좀 가능성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러시아가 수출용으로 5세대 전투기인 Su-75 체크메이트를 아랍에미레이트랑 공동 개발하기로 됐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아랍에미레이트가 손절을 했거든요. 러시아가 다시 공동 개발하자고 손을 내밀고 있는데 이게 가능성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국산 전투기를 만들기 위해서 해외의 도움이 필요하고, 우린 그 국산 전투기 개발을 위해서 해외 전투기의 기술을 수입해 가지고 자기 나라 버전의 그 전투기를 만들고 싶어 하는데, 여기에 가장 어울리는 플랫폼이 KF-21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럽은 좀 어려워요. 유럽은 아무래도 이 유럽산 전투기가 이미 존재하죠. 유로파이터 타이푼이라든가 아니면 라팔 같은 게 있어서 지금 몇 번 고배를 마셨는데, 폴란드, 루마니아, 체코 이런 동유럽 국가들의 경우에는 이제 미국제 무기의 호환성이 중요하고, 우리 KF-21도 미국제 무기의 호환성 곧 갖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 소유로 해가지고 우리가 꾸준하게 마케팅을 해온다면 수출 가능성이 있어서 동유럽 국가 수출도 가능성이 있다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남미가 있는데, 남미 같은 경우에는 GDP가 전체적으로 낮았다가 지금 현재 성장하고 있는 이머징 국가거든요. 그래서 페루, 콜롬비아 같은 경우에 우리 KF-21을 고객이 될 수 있는데, 특히 콜롬비아 같은 경우에 지금 관세나 이런 걸로 트럼프랑 잠깐 싸우니까 트럼프가 뭘 했냐면 미국산 무기 부품을 막았어요. 옛날이라면 이제 콜롬비아는 그러면 러시아산 무기를 사겠지 했는데, 러시아산 무기가 요새 영 못 믿을만 하거든요. 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막 터지고 이러니까, 그럼 답은 뭐다? 한국산 무기나 이런 KF-21 같은 것도 유력한 후보가 될 수 있다. 물론 남미 국가들 경우에는 방위비가 작기 때문에 단순히 빨리 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작은 나라가 뭔가를 살수록 가성비를 챙기는 무기를 찾게 될 것이고, 그 가성비의 무기는 KF-21이다. 그래서 이것도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무인기 시대의 유인 전투기는 쓸모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는데요. 진짜일까요? 저 에비에이션 위크 미국 본사에서도 우리 본사 에디터나 팀장님들이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하고, 트위터 그러니까 X를 통해 가지고 일론 머스크 발언이 엄청 잘못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이런 말을 했는데, 사실 이런 기술적인 건 의미가 없고 일론 머스크의 숨은 의도를 봐야 됩니다. 일론 머스크의 특수 관계는 결국엔 그 페이팔 마피아에 있고, 페이팔 마피아라는 업체들은 팔란티어 그다음에 안두리라는 업체를 주목해야 됩니다. 일론 머스크와 특수관계인 이 회사들이 주목하는 게 바로 드론 무기 체계인데, 특히 팔란티어는 이제 인공지능 관련한 솔루션으로 해가지고 이제 무인 무기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려고 하고, 안두릴은 CCA라고 해가지고 미국의 차세대 무인 항공기 사업에 지금 로키드 마틴이나 보잉 같은 경쟁자들 물리치고 최종 후보에 올라갔어요. 아주 유력시 되는데, 이 안두릴과 팔란티어를 밀어주기 위해서 일부러 기존 대형 방산업체들을 깎아내리고 폄하하기 위한 발언이라고 해석하셔야 되고, 무인 전투기가 유인 전투기를 완전히 대체한다는 건 100% 거짓말입니다. 다만 무인 전투기가 전투에서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 이 사업이 미래 방위 사업의 핵심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그걸 측면에서 지원 사격하는 발언이 F-35를 아직도 만드냐, 이런 공격이 될 수 있습니다. 그 CCA 사업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 협력 무인 편대기인데, 옛날에 무인 공격기나 무인 전투기를 만들 시도 2000년대 초반에 있었습니다. 만들었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 사람이 안 타는 비행기를 만드는 건 아무래도 인명피해를 줄이는 것도 있지만 가성비를 맞추고 가격이 낮은 걸 맞춰야 되는데, 2000년대 초반 기술로 무인 전투기를 만들다 보니까 가격이 2억 달러가 넘는 것도 있었습니다. 참고로 F-35 전투기가 1억 달러가 약간 넘어요. 사람이 안 타니까 더 비싸진 거죠. 그래서 폐기가 돼가지고 지금 연구되고 있는 경우는 멈티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게 6회 공군 다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인공지능이 다 해줄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게 말도 안 되고 비용도 맞지 않습니다. 멈티는 사람과 인공지능이 팀을 짤 때 제일 효율이 좋다. 인공지능이 발전이 중요하지만 인간이 결정하고 최종적으로 살상 명령을 내리거나 인간의 판단으로 이 각대 할 일 배분해 주거나, 이런 것들을 협력해 가지고 가는 게 있고, CCA가 그래가지고 사람 유인 전투기 한 대에 3대에서 4대의 CCA가 같이 작전을 하면 효율성이 제대로 좋다. 유인 전투기 한 대를 사는 것보다 CCA 서너 대를 사는 게 아무래도 수요가 많으니까 방산의 중요성이 무인 전투기로 가긴 하겠죠.
요거를 말씀드리는데 AI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한다. 인간이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한 거는 가까운 미래에도 과장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요건 있어요. 일론 머스크가 워낙 기술력이 좋고 뭐 괴짜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뛰어넘는 뭐 인간이 필요 없는 인공지능 혹은 지금 4세대 전투기와 5세대 전투기 차이가 스텔스 성능에 뭐 스텔스기 무력화라는 신기술 이런 게 하늘에서 갑자기 딱 떨어져서 막 전 세계가 놀라고 이러면 일론 머스크 말대로 될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런 것은 방산 기술에 연결 쉽지 않습니다. 갑자기 뭔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기술 같은 게. K9 자주포가 베트남에 수출되기 직전이라고 합니다.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수출 승인은 난 것으로 알고 있고 세부적인 수출 협상이 진행되고 있을 것인데 다만 저는 이제 조금 신중하게 좀 판단을 해 주십사 하는 게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베트남전은 베트남이 이긴 전쟁이고 거기에 북한이 파병을 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은 한국과 특수관계이기도 하지만 북한과도 특수관계입니다. 베트남전 때 북베트남을 지키기 위해서 북한 조종사들이 전투기를 탔고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수출을 하는 것은 좋으나 여기에 관련된 보안 처리 그러니까 이거를 뭐 보안 시크릿 트리트먼트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런 것과 그 다음에 베트남이 방산 수출을 하는 건 좋은데 요걸 계기를 관련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한국 베트남 관계에서 좀 더 주도권을 잡아가고 북한의 영향력을 줄이는 외교적인 노력이 같이 수립돼야지 우리나라한테 이득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베트남이 K9 자주포를 구매하려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원래 베트남은 이제 중국과 전쟁을 한 적도 있어요. 지금 뭐 친중 정부라고 하긴 하지만 국경 문제가 있었고 그때도 이제 베트남이 이겼는데 중국 무기를 선호하지 않으니까 주로 이제 베트남은 러시아 무기, 구소련 무기를 대량으로 수입하는 걸 선호했으나 앞서 몇 번 말했듯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 무기 성능이 좀 떨어지는 게 발견됐고 러시아도 이제 자국산 그 전쟁에 쓸 무기들을 조절하다 보니까 수출이 쉽지가 않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러시아산 자주포를 수입하기가 쉽지 않아졌고 원래는 그래서 대안으로 이스라엘제 무기를 베트남이 좀 사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제 자주포를 수입하려고 했으나 이스라엘제 자주포는 차륜형 자주포라 해가지고 우리나라 K9처럼 탱크 같이 생긴 이렇게 된 무한궤도를 달린 게 아니라 트럭에다가 포를 얹은 건데 성능이 좀 떨어져요. 가격은 좋지만 아무래도 이제 성능을 고려해가지고 K9 자주포가 좋다 이런 것들 판단해가지고 지금 K9 자주포 구매를 하려 하는데 여기 성사된다면 아마 베트남 외에도 다른 동남아 국가들도 베트남을 따라서 K9 자주포 추가 수출이 돼서 지금 K9 자주포가 10개국 이상이 팔리고 시장 점유율 36%에서 40% 가까이 되는데 아마 50% 이상은 노려볼 만한 게 아마 동남아 시장에서의 약진이라고 생각합니다. K9 자주포의 국산 엔진 성능 테스트가 완료됐다고 합니다. 해당 뉴스가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K9 엔진은 1000마력짜리 독일 MTU 엔진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았어요. 무슨 문제가 많았냐면 독일은 장비 수출 승인을 할 때 굉장히 까다롭고 수출을 거절한 경우도 있었어요. K9 자주포의 첫 수출 고객이 터키에 기술 수출을 하는 건데 터키는 쿠르드족 문제 때문에 수출이 안 된다서 거절을 했다가 우리 정부가 엄청나게 노력한 끝에 수출 승인을 얻어낸 것도 있고 중동 수출이 아직도 안 되고 있었다 것도 이제 독일산 엔진의 문제였어요. 이 자주포나 탱크는 파워팩이라 해가지고 엔진과 트랜스미션, 변속기가 합체된 걸 하는데 이 변속기는 미국제라서 미국제는 승인이 좀 잘 나는 편이라서 문제가 없었는데 독일산 엔진이 계속 문제가 돼서 지금 국산 엔진이 개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국산 엔진 성능 테스트가 완료되었으면서 중동 시장에서의 큰 성공이 예상되고 실제로 엔진 테스트를 수행한 게 이집트에서 수행했습니다. 이집트에 지금 K9을 현지 생산하고 거의 1000대 가까이 생산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현지에서 이제 국산 엔진 테스트하는데 보니까 문제가 없다는 게 밝혀져서 제가 보기에는 중동에서 이제 동남아에서 추가 수요가 나올 것이고 단순히 그 수출 대체 그러니까 뭐 외화 유출을 막는다는 것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시장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K9 자주포에도 AI, 드론 관련 신기술이 들어간다고 들었습니다. 정확히 어떤 기술이 들어가나요? 우선 지금 K9 자주포는 5명이 탑재하는데 현재 시험평가 중인 신형 K9A2 자주포의 경우에는 무인 포탑 그러니까 포탄을 장착하는데 이제 기계의 힘으로 온전히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인원수가 3명으로 줄어듭니다. 여기에 앞서가지고 이제 K9A3도 개발되고 있는데 이거는 세계 최초의 유무인 복합 자주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마치 자율주행하는 자동차가 있는 것처럼 K9 자주포 한 대가 있으면 무인 자주포가 그 뒤를 몇 대가 그 뒤를 따라가서 주행하거나 아니면 지휘 차량이 따로 있어가지고 원격 택시를 원격 조종하는 것처럼 한 명이 여러 대의 무인 K9을 조종해가지고 하는 그런 기능들이 연구되고 있어요. 이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병력 감소가로 좀 걱정되고 이제 출산율이 떨어지는 한국군이 먼저 이제 도입을 할 것이고, 이 무인 자주포라는 기술이 딴 데서 그 연구되고 있지 않은 신기술이기 때문에 수출 시장에서 굉장히 반응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령 이제 여러 대의 자주포에 있고 그 사람들이 타는 게 자주포랑 사람이 분리돼 있으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지금 자주포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파괴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거에서 인명을 보호할 수도 있고 원격 운용 같은 걸 할 수 있으니까 여러 대의 자주포가 싱크를 맞춰서 쏜다거나 아니면 이제 적은 인원으로 이제 들어가가지고 통제를 하는 사람과 분리되거나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요거를 위해 가지고 인공지능 기능, 그다음에 자율주행 기능을 지금 하나에서 연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드론을 사용해 가지고 지휘차가 드론을 사용해 가지고 정찰을 하고 K9의 어떤 표적을 주고 이런 것들까지 패키지로 연구되고 있어 가지고, 이게 재래식 무기가 이제 재래식 무기가 아니라 인공지능이나 드론 같은 신기술과 결합되는 이런 차세대 K9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현무5의 위력이 정말 어마어마하다고 들었습니다. 그 위력이 어느 정도인가요? 현무5는 핵무기는 아닙니다. 재래식 무기고, 재래식 무기 중에서 가장 큰 관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8톤 탄두라고 하는데 보통 탄두탄은 평균적 500kg이고 크면 한 1톤 정도 돼요. 미국이 쓴 전술적인 탄두탄은 다 그 정도인데 8톤이라니까 단순히 8배의 위력을 가진 게 아니라, 현무5의 목적은 북한의 김정은의 지휘부라든가 중요 시설을 다 지하에 있고 지하 표적을 관통하는데,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현무5가 나오기 전에는 B2 폭격기에서 탑재되는 B-62 전술핵만이 김정은 지휘부를 없앨 수 있습니다. 이 핵폭탄의 위력이 좀 정도 세야지 이제 지하 표적까지 관통이 가능한데, 8톤 탄두를 가지고 이 탄두가 강화 탄두, 그러니까 외피가 두꺼워가지고 땅속 깊이 들어가서 폭발할 수 있는 탄두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하 수십 미터 밑에 김정은 지휘부도 파괴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중요한 점이고, 김정은도 이 현무5 무서워하는 걸 알고 있으니까 뭐 대충 지금 60m라는 건 지금 공식적인 수치가 아니고 저희 예상치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기밀이 아니고. 그래서 60m보다 더 길게 가는 갱도를 만들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쏜데 또 쏩니다. 60m로 관통을 한데 다시 쏘면, 현무5의 경우에는 정밀도도 세계 최고, 아주 몇 미터 이하의 아주 정밀한 미사일이기 때문에 쏜데 또 쏘면 약간 공사하듯이 60m에서 더 들어가가지고 60m 이상을 쏘. 그래서 거의 김정은이 그 어느 지하로 쏘든 도망갈 수 없게 만든, 요게 가장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현무5를 사용해서 이제 북한 핵에 대한 보복 전략 같은 걸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건 어떻게 하냐면 지금 지하 관통이 아니라 지상에서 폭발시키면 이 파괴 반경이 넓기 때문에 일반적인 폭탄이나 이런 것보다 훨씬 넓습니다. 핵무기를 대신하는 논의를 하는 것도 사실인데, 요 같은 경우에는 20분의 1인데 대충 20에서 30발의 현무5를 땅에 파괴시키면 전술핵 한 발 정도의 위력이 나올 거라 생각하고, 요거를 10발 정도 하는 위력을 하면 평양에 대해서 핵 공격을 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날 수 있다, 이런 연구가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연구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전략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핵무기 보유가 어려운 이상 북한에 대응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많은 관심을 받는 다른 육상 무기, 미사일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미사일 쪽이 의외로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폴란드나 사우디 아랍에미리트에 수출된 천무 다연장 로켓포 같은 경우에는 유도 로켓이라 해서 80km 사거리를 가진 로켓과 290km 사거리를 가진 미사일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한화에서는 요 천무가 배를 공격할 수 있는 CTLMR이라는 미사일을 지금 연구 중이고 공개할 거라고 합니다. 요게 지금 노르웨이 군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원래 로켓에 적외선 시커를 달아서 발사를 하면 열원을 발산해서 군함의 열을 추적해가지고 파괴하는 이런 무기가 있어요. 이런 무기들이 방어에 좋아요. 적국 군함이었을 때 군함과 군함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지상에서 이 공격 미사일 쏘면 요게 돼서 요격이나 아니면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요게 좀 유명한 수출 상품이 된다고 생각하고, KF-21에 지금 천룡 공대지 미사일이라고 2028년까지 LIG 넥스원이 만들어서 달 예정인데, 요 미사일은 초정밀 순항 미사일이에요. 지금 현재 독일의 타우루스 미사일이 지금 유명한데, 타우루스랑 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동급 이상, 생존성이 더 좋고 이런 걸로 만들어지고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FA-50에 지금 장착돼가지고 시험 중입니다. 이게 완성된다면 KF-21이나 아니면 이제 앞으로 개조 방향에 따라서는 FA-50이 500km 밖에 있는 적의 지휘부 같은 거를 정밀 타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정밀 타격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만들 수 있는 국가가 굉장히 작고 생산력이, 특히 독일 타우루스가 생산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고, 반대로 이제 천룡 공대지 미사일이 있으니까 KF-21을 사고 싶다, 이런 고객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수출까지는 어렵지만 해외에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던 게, 국방과학연구소랑 하나에어로 그다음에 현대 로템이 협력해서 만든 하이코 극초음속 미사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음속이 있고
암속이 있고 초음속이 있고 극초음속이 있어요. 일반적인 우리가 해외여행 갈 때 산 제트 여객기가 암속, 그다음에 전투기가 초음속. 그래서 소리 속도보다 1.4배에서 2배 정도 빠른데 극초음속은 소리 속도 5배에서 6배, 시속 7,000km에 가까운 속도로 매우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적이 대응하기 불가능한, 요격이 불가능한 무기들은 있는데 하이코어라고 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이 지금 개발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로봇과 드론이 결합된 미사일 같은 게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여러 개발 협업 중이라서 자세하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로봇 기술이 결합돼서 드론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이런 기능 같은 것도 지금 현재 해외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제일 두려워할 육상 무기 체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게 사람들한테 잘 알려지지 않은 무기가 있는데 KT-SSM-3, 요 미사일이 아마 북한이 앞으로 두려워하게 될 가장 큰 미사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요 미사일은 지금 현재 현무5를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현무5보다 훨씬 작아요. 사거리도 한 500km 정도 돼가지고 엄청 멀리 가는 것도 아니지만 특징이 있습니다. 드론을 탑재합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적을 탐색하고 스스로 공격할 수 있는 AI 드론들을 탄도미사일 탑재한 다음에 빠르게 발사한 다음에 북한 상공에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탄도미사일이 빠르지만 단점이 있어요. 이동 표적으로 공격하지 못합니다. 북한의 핵미사일들은 주로 TEL이라 해가지고 미사일 트럭에다가 실려가지고 이동하다가 어디로 옮겨가지고 발사하고 해서 계속 도망 다니거든요. 그걸 막기 위해서 드론 탑재한 미사일을 지금 개발 중인 게 KT-SL3고, 요거를 사용하면 북한이 핵무기를 쓰기 위해서 TEL, 이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를 움직이면 미사일을 발사하고 딱 쏘면 북한 지역 적진에 드론이 작동되면서 어디에서 움직이는지 추적한 다음에 쏘아주고 파괴되면 북한의 핵무기 공격이 무산되는 거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 시험 사격들이 일부 진행됐고 이제 곧 전력화가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게 우리나라 전력화되면 어디 다른 나라에도 지금 어느 미국조차 가지고 있지 않은 신기술로 이제 북한의 핵무기를 억제할 수 있는 기술로 국내의 안보뿐만 아니라 수출에서도 굉장히 좀 성과가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최근 중동 최대 방산 전시회 IDX 2025에 많은 국내 방산업체가 참가했다고 합니다. K방산에 대한 현지 반응은 어땠나요? 가장 중요한 것은 LSM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천궁2, 그러니까 지대공 미사일들이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아랍에미리트에 수출돼서 굉장히 많은 금액이 수출되었는데, 천궁2보다 약한 상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LSM이라는 미사일이 얼마 전에 개발이 완료됐고, 이 중동 국가들의 관심이 매우 뜨겁습니다. 이 중동 국가들은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천궁을 수출하게 된 이유가 패트리어트랑 사드를 가지고 있는데 요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요 사이 단계의 채워줄 만한 미사일을 찾다 보니까 대한민국군이 천궁2 미사일을 패트리어트와 사드를 고조하는 개념으로 쓰고 있는 거 보고 요거를 따라했는데, 사드보다는 요격 고도가 낮지만 그래도 적어도 요격이 가능한 LSM이 이번에 새로 개발되면서 중동 국가들은 사드로 2차 방어, LSM으로 2차 방어, 패트리어트로 3차 방어, 그 다음에 천궁2로 4차 방어를 하는 4차 방어반을 만들 수 있다는 게 굉장히 관심을 가져가지고 이번 IDEX에서도 굉장히 수출 상담에 이런 게 많았고, 저는 가장 최근에 가장 빨리 수출 성공 계약이 될 만한 아이템으로 보면 저 이 LSM을 꼽습니다. LSM의 경우에는 미사일이 2종류 있고 레이더가 1종류인데, 레이더는 하나 시스템이 만들고 탄도탄을 요격하는 미사일은 하나 에어로, 그 다음에 비행기를 요격하는 미사일은 그 다음에 LIG 넥선 이렇게 만들고, 체계 종합은 LIG 넥선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랑 LIG 넥선이 힘을 합쳐서 만드는 건데 요게 또 방산 대박이 될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생각하고, 이 외에도 전차 K2 전차가 중동 수출에 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IDEX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 군대가 K9 자주포 K2 전차가 사막에서 중동 국가 현지에서 훈련을 했습니다. 그때 5km 밖의 표적을 맞춰가지고 놀랬다 이런 보도들이 나왔는데, 사막 지형에서 아주 잘 적응하는 게 이미 입증이 됐기 때문에 전차 수요도 또 있을 것이다. 특히 이 중동 국가들의 특징이 프랑스 전차랑 독일 전차를 좀 수입을 했는데, 얘들이 생산력도 부족하고 이제 앞으로 자국산 방위에 좀 투자를 해야 되니까 수출 물량이 줄어들 수 있단 말이에요. 이때 한국산 전차 K9 자포 개량형, K2 전차 개량형들이 이제 수출 시장에서 유망할 거라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사실 규모는 좀 작기 때문에 관심을 잘 가지고 있지 않지만 제가 주목하고 있는 건 안티 드론 시스템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 전쟁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후티 반군과 이란이 사우디를 향해서 정유선이나 이런 걸 드론으로 타격한 게 이 드론 전쟁의 시작이라고 봐야 돼요. 이런 자폭 드론들로 굉장히 중동 국가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한국이 지금 대비를 하고 있는 시스템으로는
드론하는 요격하는 미사일도 만들고 그 미사일을 무인 차량에다 탑재해가지고 이제 돌아다니면 드론이 자율적으로 드론을 요격할 수 있는 체계가 드론 안티드론 로봇 같은 게 되는 거죠. 이 외에도 원래 바다에 있는 배를 방어하기 위한 기관포가 있습니다. CWS라고 있는데 그런 CIWS를 트럭에다 얹은 다음에 드론이 날아오면 드론을 자동으로 요격하는 자동 기관포 이런 것들도 중동 시장에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이게 수출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독자님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방위사업에 대한 책을 냈다고 해가지고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금융과 투자에 많은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방위사업은 정보가 부족하고 이 방위사업이 어떻게 성장하고 발전했는지 이 무기체계가 왜 해외에서 인정받는지 이런 것에 대한 정보나 이런 것은 제가 오랫동안 취재한 것이기 때문에 열심히 녹아내었고요. 아마 이 책을 읽으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방위사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그 장기적인 확신이나 아니면 투자를 할 때 어떤 부분을 조심하고 어떤 맥락을 파악해가지고 이 뉴스가 떴으니까 이런 그 방위사업주가 오르겠구나 이런 데에 대해서 인사이트를 얻는 데 좀 도움이 되도록 만들어 드리고자 했습니다. 한번 믿어보시고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